2월 28일 폭격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 그리고 돈의 흐름이라는 핵심만 딱 짚어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들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핵 합의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전략, 그리고 이란 내부의 아주 민감한 정치 상황까지 꽤 양극화된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체 왜 수많은 시간 중에서 하필 지금 이란을 공격한 것일까요? 그 타이밍에 퍼즐을 맞추려면 우선 2월 28일에 벌어진 타격의 성격을 정확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리해서 본다는 건 미국과 이스라엘이 달랐다는 뜻인가요? 빙고! 에픽 퓨리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여 불리지만 사실 이 작전에 참여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내부 셈법은 완전히 아예 달랐거든요. 타격 규모 자체는 진짜 전례가 없었잖아요. 테헤란, 이스파한, 곰, 카라지 이런 주요 도시들이 동시에 타격받았다고 자료에 나오던데 네, 동시다발적이었죠. 하지만 두 국가가 노린 관역은 명확히 엇갈렸습니다. 합동작전인데 목표가 달랐다. 이거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자료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타격점은 철저하게 사람을 향해 있더라고요. 수뇌부 말씀이시죠? 네, 이란이 반격할 틈 자체를 안 주고 지도부를 마비시키겠다는 타격 성격이 짙었어요. 결국 그 과정에서 최고 지도자 하메네가 사망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생했잖아요. 중동 역사상 손꼽힐 만한 사건이죠. 반면에 미국의 타격 지점들을 분석해보면 철저하게 계산된 물리적 인프라 파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설 타격 위주로요? 네, 지도부 암살이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리스크는 이스라엘이 짊어지게 두고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이나 군사기지 위협을 제거하는 데 화력을 쏟아놉니다. 아, 역할 분담이 철저했네요. 그렇죠. 미국은 석유이익 방어랑 우방국 보호라는 명확하고 실용적인 목표를 챙긴 셈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공격을 주도한 이스라엘과 타격을 받은 이란의 역사적 관계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두 나라를 영원한 앙숙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이 둘은 중동에서 가장 절친이었습니다. 석유랑 정보를 공유하던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였거든요. 맞아요. 혁명 이후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으로 규정하면서 모든 게 뒤집혔죠. 흥미로운 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방식이었어요. 본토를 직접 때리지 않았죠. 네, 가자지구 하마스나 레바논 헤즈볼라 같은 대리 세력들을 내세워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잖아요. 그게 바로 이란의 전매 특허, 비대칭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인내심도 결국 임계점을 넘은 거예요. 대리 세력 상대하는 거에 지친 거군요. 네, 수십 년간 피를 흘리며 싸우다가 결국 전략을 완전히 수정합니다. 이게 분석가들이 말하는 문어 대가리 전략의 등장입니다. 와, 문어 대가리 전략, 비유가 아주 찰지네요. 직관적이고. 그렇죠. 문어 다리를 백날 잘라봐야 계속 자라나서 공격해오니까 아예 테헤란에 있는 문어의 머리를 통째로 날려버리겠다는 겁니다. 대리전에서 본토 직접 타격으로 교전 수칙이 진화한 거네요. 근데 두 나라가 과거의 우정을 버리고 이렇게 서로 죽일 듯이 싸우게 된 가장 치명적인 이유, 결국 핵무기잖아요. 네,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항상 핵이 있죠. 역사적 아이러니가 있어요. 여러분, 1957년에 이란의 핵기술을 처음으로 넘겨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평화적 목적이라는 명분이었죠. 역사의 거대한 부메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부메랑이네요. 79년 혁명으로 친미 정권이 무너지니까 이란은 그 기술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로 확 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걸 막기 위한 이스라엘 모사드의 피말리는 그림자 전쟁이 시작됐고요. 이 첩보 자료들 읽다 보면 웬만한 스파이 영화는 장난도 아니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하죠. 보통 군사작전하면 미사일 쏘고 전투기 날아다니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게 그 스톡스넷 바이러스 사건이었죠. 맞습니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에 침투해서 기계가 스스로 과부하를 일으켜 만든 아주 기상천외한 작전이었습니다. 디지털 무기로 현실 세계의 기계를 박살낸 거잖아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가장 충격적인 건 인공지능이 탑재된 원격 제어 기관총 암살 사건이었습니다. 아, 그 수석 핵 과학자 암살이요? 네, 현장에 암살범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AI 기관총이 알아서 타겟을 제거하고 작전 직후에 무기 스스로 증거인멸을 위해 자포까지 했습니다. 소름 돋네요, 진짜. 심지어 모사드 요원들이 테헤란 한복판 비밀 보관소에 잠입해서 5만 장에 달하는 기밀 문서를 총체로 훔쳐온 사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 진짜 결정타였잖아요. 이란이 겉으로는 평화적 원자력 운운하면서 뒤로는 핵탄두 설계하고 있었다는 빼박 물증이 전 세계에 폭로된 거니까요.
네, 그 물증 때문에 외교 무대가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나온 게 2015년 오바마 정부 시절에 이란 핵 합의였습니다. 핵 개발을 멈추면 제재를 풀어주겠다는 거였는데 근데 2018년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합의가 파기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측의 논리는 객관적으로 이랬습니다. 우라늄 농축 제한 기간이 끝나는 일몰 조항 때문에 결국 10년 뒤엔 이란이 합법적으로 핵을 가질 수 있고 미사일 개발은 막지도 못한다는 구조적 결함이 있다는 거였죠. 일방적 파라기에 이란도 빡쳐서 보란듯이 우라늄 농축 농도를 무기급으로 확 올려버렸고요. 결국 폭탄 제조 직전 상태에 도달한 겁니다. 자, 여러분. 진짜 흥미로워지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핵무기 개발이 임박했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왜 하필 2월 28일이었을까요? 그 타이밍의 비밀을 풀려면 타임라인을 아주 면밀히 봐야 합니다. 자료 보니까 기가 막히던데요. 2월 26일 제네바 회담을 보시죠.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10일에서 15일 내에 농축을 완전히 중단하라라는 최후 통첩을 날립니다. 단 열흘 만에요. 이란 입장에서는 절대 못 받을 조건이었을 텐데요.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프로젝트인데. 당연히 거절당했습니다. 게다가 며칠 뒤인 3월 2일에는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의 중요한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보통 그런 회의에서 규탄 보고서가 나오면 그걸 명분으로 때리지 않나요? 원래는 그래야 맞죠. 근데 이번엔 그 3월 2일 회의조차 기다리지 않고 2월 28일에 전격적으로 타격을 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급했던 걸까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절박함의 이유는 땅 속에 있었거든요. 이란이 기존 핵시설의 취약점을 보완하려고 엄청난 깊이의 산속에 콘크리트 지하 벙커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면책 구역이라고 부르는 곳이요? 네. 분석가들 평가에 따르면 이란은 불과 2주에서 3주만 더 있으면 미군의 최강 벙커버스터 폭탄으로도 뚫지 못할 절대 방어선에 진입할 참이었습니다. 와, 완벽한 타임어택이었네요. 회의고 명분이고 나발이고 벙커 뚜껑 완전히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만 했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 친다. 그게 2월 28일의 진짜 데드라인이었군요. 정확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에겐 물리적인 시간이 아예 없었던 거죠. 근데요, 밖에서 볼 때는 이 핵무기 벙커가 가장 큰 문제 같지만 소스들을 파보면 당시 이란 내부 상황은 진짜 말 그대로 폭발 직전이었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국가 안보는 결국 내부에서 시작되는데 2025년 12월에 이란은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환율 박살난 거 보셨어요? 네, 화폐 가치 폭락이 상상을 초월했죠. 불과 10년 전만 해도 1달러에 32,000 리알이던 환율이 142만 리알로 시직 낙하했습니다. 142만 리알이요. 시민들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된 거잖아요. 식료품 물가도 단기간에 72%나 폭등했어요. 밥상 물가가 2배가 된 건데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자료 보니까 100여 개 도시에서 들고 일어났더라고요. 맞습니다. 처음엔 물가 안정 시위였다가 순식간에 하메네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투쟁으로 변했습니다. 정부 대응은 완전 유혈진압이었고요. 실탄 발포를 허가해서 희생자가 엄청났죠. 근데 이 혼란 속에 이란 시위대에게 희망을 준 외부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2026년 1월에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생포한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반미 독재 정권 수장을 미국이 직접 끌어내리는 걸 보면서 이란 시민들도 기대감을 품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 정권 끝낼 수 있다 이런 거군요. 트럼프 정부도 미국이 지켜보고 있다면서 내부 균열을 막 부추겼고요. 자,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우리는 이란의 붕괴 위기와 미국의 국내 정치가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맞물리는 걸 보게 됩니다. 백악관도 엄청 급했다는 거잖아요. 네, 에픽 퓨리 작전 불과 8일 전인 2월 20일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뼈아픈 정치적 위기가 터집니다. 바로 미 연방대법원 탐결이죠. 대법원이 6대3으로 트럼프 핵심 경제 공약인 상호관세 위헌 판결 낸 거요? 네,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는데 대법원이 대통령 마음대로 관세 매길 권한 없다고 브레이크를 걸어버린 겁니다. 동력이 하루아침에 증발한 거네요. 중간선거도 9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여론은 불리해지고.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웩더독입니다. 꼬리가 개를 흔든다. 네, 국내에 감당하기 힘든 정치적 위기가 터졌을 때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고 의도적으로 해외의 거대한 이슈나 충돌을 조성하는 전략을 말하죠. 절묘하네요. 대법원 판결로 쏟아질 비판이랑 선거 위기감이 이란 폭격이라는 전 세계적 속보 한 방에 싹 덮여버린 거잖아요. 위기엔 리더를 중심으로 뭉치니까요.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적 타이밍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결국 이 모든 정치적 계산 끝에는 돈의 흐름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두 개의 전쟁 전략을 보면 진짜 명확해지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금 낭비라며 어떻게든 빨리 끝내려고 압박했죠. 근데 중동에서는 긴장을 완전히 안 풀고 어느 정도 유지하려는 패턴이 보인단 말이죠. 모순 같지만 재무적으로는 완벽합니다. 중동의 긴장은 곧 무기 판매와 표심으로 연결되거든요. 이란 위협이 눈앞에 보여야 주변 부국들이 미국산 무기를 쓸어 담을 테니까요. 아, 그 골든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거 진짜 소름 돋았어요. 그 공장들이 어디에 지어지고 있는지 보셨죠? 네,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이거 완전 선거 경합주잖아요. 맞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해서 다가오는 선거에 표심을 쓸어 담겠다는 고도의 전략이죠. 게다가 동맹국인 캐나다한테도 80조에서 95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명분이 생겼고요. 관세로 잃어버린 돈을 무기 장사랑 안보 청구서로 완벽히 메꾼 거네요. 자,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 상황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체감되시나요? 맞아요. 누군가는 아니 미국 선거랑 중동 체스판이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일상으로 시선을 옮겨보죠. 이란이 가만히 맞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인 보복으로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대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해버렸죠. 거기 폭이 겨우 33km밖에 안 되는 좁은 바닷길이잖아요. 네, 그곳이 막히면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는 재앙입니다. 우리 원유 수입의 무려 72%가 거길 지나오니까요. JP 모건 보고서에 따르면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길어지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가볍게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와, 130달러요? 당장 주유소 기름값 리터당 1,600원 하던 게 순식간에 2,000원 뚫는다는 소리잖아요.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죠. 물류비 폭등하고 마트 물가 뛰고 택배비, 전기요금까지 연쇄적으로 다 폭등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미친 듯이 오르는 거네요. 게다가 안보 불안감 때문에 안전자산인 달러로 돌이 몰리니까 원화 가치는 급락하고 환율은 또 오릅니다. 수입 원자재 가격이 또 오르는 악순환이네요. 진짜 가혹한 뉴노멀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심층 분석을 통해 맞춰본 이 거대한 퍼즐, 여러분 어떠셨나요? 핵시설의 벙커와 무너진 환율에 분노한 이란 시위대, 연방대법원 판결과 선거, 그리고 무기 장사까지. 세상에 우연한 전쟁은 없다는 걸 다시 느낍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히 겹친 결과였어요. 이게 단순한 지정학적 뉴스가 아니라 마트 장바구니와 통장 잔고로 직결되는 거대한 나비 효과라는 거 이제 와닿으실 겁니다. 근데 이 지점은 아주 중요한 그리고 새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새로운 질문이요? 하메네이가 사망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전 세계가 오일 쇼크 공포에 빠진 지금 역설적으로 이 엄청난 위기가 인류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수십 년 앞당기는 결정적 방아쇠가 되지 않을까요? 화석연료에 의존하던 낡은 질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혼란스러운 이슈 속에서도 늘 깨어있는 시선으로 다음 분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